갈수록 일과 공부의 경계는 흐릿해진다. 내가 하는 일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걸 반드시 해야 한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공부는 평생 한다고 하죠. 정말 그렇습니다. 20년 전 학교에서 뭘 전공했는지 보다 최근 3년 동안 어떤 것에 관심을 두고 공부했는지가 훨씬 더 압도적으로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동의하시나요? 저의 일상 역시 사실 매일매일 공부의 연속입니다. 구독자 여러분을 만나려면 책을 계속 읽어야 하고, 또 생소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인터뷰하려면요, 그 전문가만큼은 아니더라도 공부를 해야 합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의 일상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오늘은 싱가포르 국립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지만 독학으로 인공지능을 공부하고 지금은 대학에서 이 인공지능을 가르치는 교수가 된 고요엘 작가의 독학력이라는 책을 가져와 봤습니다. 이 책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말씀드릴게요. 저자는 이렇게 말해요. 인공지능이 발전한다고 해서 우리의 공부가 쓸모 없어지거나 대체되지 않는다. 심지어 우리가 해야 하는 공부의 양 또한 줄여주지 못한다. 오히려 우리의 공부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더 크다. 챗 GPT가 발표되고 나서 이와 관련된 유튜브 동영상이 얼마나 많이 올라왔는지 생각해보자. 당신이 문과 출신이든 이과 출신이든 관계없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것들이다. 눈만 뜨면 여기저기서 쏟아지는 새로운 기술과 트렌드를 소화하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다 안다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챗 GPT는 최신 기술 중에 하나일 뿐이잖아요. 메타버스, NFT, 블록체인, 가상현실, 로봇, 2차 전지 다 열거하기도 힘들 만큼 정말 수많은 새로운 기술, 신제품, 서비스들이 오히려 우리 마음을 뭔가 무겁게 합니다. 그렇죠? 모르거나 따라가지 못하면 마치 도태될 것 같은 불안감, 이런 뭔가 막연한 불안감 여러분은 없으신가요? 저자가 대학에서 인공지능을 가르칠 때 학생 대부분이 직장인이었다고 해요. 다국적 기업의 임원부터 중간 관리자, 정부 기관의 공무원, 심지어 장교들까지요. 인공지능을 배우기 위해 대학 과정을 수강한 겁니다. 저자는 그들에게 물어봤다고 해요. 지금 하고 있는 일도 만만치 않을 텐데 왜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인공지능을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들 대부분이 비슷한 대답을 했다고 해요.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업무에 어떻게 하면 인공지능을 적용할 수 있을지 그걸 고민하고 또 알고 싶다는 거죠. 이쯤 되면 신분만 직장인이지 다른 모습으로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나 다름없는 모습이죠. 갈수록 일과 공부의 경계가 흐릿해진다는 겁니다. 그때 그 대학에만 합격했더라면 내 삶이 이렇지는 않을 텐데, 만약 그 시험에 통과했더라면 지금 내가 받는 연봉의 2배는 받을 텐데. 살다 보면 누구나 아쉬운 과거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그 일만 잘 됐더라도 지금보단 훨씬 더 나았을 것 같은 그런 아쉬움의 순간. 정확하게는 후회라기보다는 뭔가 아쉬운 거죠. 네, 입시를 준비할 때나 취업을 준비할 때도 그렇고요. 분야가 다르고 공부의 양이 다르더라도 나름대로 모든 걸 걸고 공부했던 기억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막 한 방에 해결해주는 그런 공부는 없습니다. 한때 남들보다 공부를 잘했다는 그 사실이 그 몇 년간의 삶을 다소 편안하게 해줄 수는 있지만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사실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그 효과의 지속 시간은 점점 더 짧아질 겁니다. 이화여대 생명공학과 최재청 교수가 2023년 서울대학교 졸업식 축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여러분은 자타가 공인하는 이 나라 최고의 수재들입니다. 서울대 졸업장을 거머쥐셨습니다. 취업 전선에서 완벽하게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신 거죠.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이 서울대 졸업장이 2번째, 3번째 직장을 얻을 때에도, 그리고 70대가 되어 할 일을 찾을 때에도 지금처럼 막강한 힘을 발휘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딱 여기까지입니다. 네, 100세 시대를 넘어 우스갯소리로 운 나쁘면 120세까지 산다는데 이제
우리 공부는 정말 장기전이라는 거죠. 입시나 취업, 특정 시험을 위해서 잠깐 해내고 마는 그런 어떤 이벤트가 아니고요. 매 순간 숨 쉬는 것처럼 무의식적으로 해나가야 하는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고 저자는 강조해요. 그리고 독학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저자는 독학력을 이렇게 정의하는데요. 스스로 공부의 목적을 명확화하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목표 달성에 필요한 지식을 주도적으로 습득하는 성실한 능력. 네, 어차피 인생이나 공부나 뭐 단타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면요. 공부 자체를 좋은 습관으로 만들어서 삶에서 나를 엄청나게 크게 도와줄 수 있는 것으로 만들고 장착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공부 잘한다고 뭐 돈 잘 버는 것도 아니고 공부 못한다고 돈 못 버는 것도 아니잖아. 뭐 공부 안 해도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굳이 공부해야 하는 건가? 공부라는 단어가 가진 본질적인 무거움 때문에요. 이걸 스트레스로 여기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하지만 꼭 책상 앞에서 막 각 잡고 공부하는 것만 공부가 아닙니다. 사실 이 세상 무슨 일이든 간에 그걸 시작하려면 공부가 필요하거든요.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공부 없이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건 행운에만 의지하며 산다는 거죠. 과거에는 학교에서 배운다. 이게 어느 정도 맞는 말이었지만요. 이제 학교는 교육의 일부분을 담당할 뿐이죠. 앞으로는 이 비중도 갈수록 줄어들 겁니다. 아직까지는 사회 환경이 학교가 주는 졸업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다니기는 하지만 앞으로는 개인이 스스로 공부하는 배움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 훨씬 커질 거라는 거죠. 왜냐고요? 유튜브에 날마다 무료로 올라오는 교육 콘텐츠들의 수준을 한번 보세요. 어떤 부분에서는 대학이 제공하는 강의의 질적 수준을 압도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공부가 실패하는 이유는 좋은 선생이 없어서도 아니고 좋은 책이 없어서도 아니며 좋은 공부 친구가 없어서도 아니다. 독학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독학의 이미지를 언뜻 떠올려 보면요. 왠지 어두운 방 한 구석에서 스탠드 켜놓고 혼자 고독하게 앉아 머리띠 두르고 막 공부하는 모습이 연상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독학의 어원을 들여다보면요. 자신 스스로를 가르친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저기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공부법, 공부에 필요하다는 수많은 방법론들 때문에 오히려 내가 내 스스로를 가르치는 진정한 공부랑 완전히 멀어져서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유튜브 강의, 책과 커뮤니티에서 열심히 스크랩 해놓고 다시 열어보지 않은 자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자는요. 이 부분에서 독학하지 않으면 실제로는 공부를 하지 않은 것과 똑같다고 강조합니다. 큰 고독의 시간 없이는 그 어떠한 진지한 일도 가능하지 않다. 피카소의 말인데요. 제가 늘 강조하는 셀프 고립과도 맞닿아 있죠.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 다루는 수많은 책이 꼭 등장하는 말이 있어요. 바로 혼자 잘 지내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도 잘 지낸다는 건데요. 여러분, 혼자의 힘이 사실 이렇게 강력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공부의 질을 결정하는 것도 혼자서 공부를 얼마나 잘 해내느냐 이 부분에서 좌우한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 그래서 뭘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 거지?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공부의 종류를 보면 다들 비슷하죠. 재테크 아니면 영어, 우리가 읽는 책도 거의 뭐 비슷합니다. 베스트셀러에 올라와 있는 책이 독서의 트렌드를 주도하고요. 그런데 우린 사실 개개인이 모두 다 다르잖아요. 각자 완전히 다른 모양, 다른 색깔로 살아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놀라울 정도로 획일적일까요? 워렌 버핏이 이런 말을 했죠. 남들이 욕심을 낼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욕심을 가져라.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들이 욕심낼 때 같이 욕심내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같이 두려워합니다. 그게 안전하거든요. 그런데 모두가 가는 길 따라가면 다른 생각이 나올 가능성이 적어지죠. 이건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오히려 남들이 가는 길하고는 거리를 두고 먼 발치에서 보되 자신만의 길을 간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남들과 다른 길을 가거나 심지어 역주행하는 건 어떻게 가능할까요? 저자는 이 지점에서요. 바로 독학이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내가 하는 공부보다 남들이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에 몰입되어 있으면 역주행 자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역주행은 흐름대로 따라가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실 다른 사람의 생각인데 그걸 내 생각처럼 여기고 살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뭐 다들 그렇게 사는 거 아닌가? 별로 문제될 것도 없는데.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요, 내가 일하고 있는 분야에서 나만의 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죠. 타인의 생각을 혼자만의 깊은 고민과 공부를 통해 잘라내고 수정하고 재창조해서 내 것으로 완전히 내재화하는 그런 과정이 정말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남들이 던져놓은 조각들을 혼자만의 시간, 혼자만의 공부를 통해서 작품이 될 수 있게 연결하는 것,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자는 특히나 이 연결하는 것에 대해서 특히 강조를 하는데요. 연결하는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대충 아는 것들이 많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모든 분야를, 여러 분야를 막 깊이 있게 아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 대충이라도 아는 영역을 늘려서 그 사이를 연결 짓는 것이 훨씬 다양한 호기심을 유발시키고 더 많은 것을 창조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공부를 한다는 건 연결할 만한 것들에 대해 대충의 지식을 늘려가고 다른 점과 연결하거나 그 연결 가능성을 높여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어차피 어떤 분야의 공부든 정해진 끝은 없잖아요. 우리 각자가 자신만의 결승선을 통과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스스로의 결승선이 아니라 남들이 정해놓은 그 결승선을 절대시해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렇게 하면 뭔가 이상하게 잘 안 됐을 겁니다. 인류 최초의 우주인 유리 가가린은 러시아의 우주 비행사이자 군인이었어요. 1961년 4월 12일 인류로서는 최초로 지구 궤도를 도는 우주 비행을 한 거죠. 유리 가가린은 우주 비행 후에 이런 말을 합니다. 지구는 푸른 빛이었다. 멋지고 경이로웠다. 우리가 서로 다투기에는 지구가 너무 작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후 많은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 비행을 통해 푸른빛의 지구를 바라보며 유리 가가린과 비슷한 경이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평소 가족, 친구들만 생각했던 좁은 시선이 우주에 다녀오면 인류에 대한 사랑과 친밀함이 확대되는 이런 현상을 오버뷰 이펙트, 즉 조망 효과라고 하는데요. 아주 높은 곳에서 큰 그림을 보고 난 후 평소의 가치관이 변화하고 인식이 변화하는 걸 말합니다. 네, 여러분, 굳이 우주까지 갔다 오지 않더라도요. 새로운 것을 보고 경험하는 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변화시켜주죠. 맨날 봐왔던 것만 계속 보는 건요. 여러분의 삶과 관점, 시선 전부 다 고착화시켜버릴 겁니다. 독학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그 새로운 세상을 보는 관점을 바꾸는 것만이 삶의 여러 부분에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독학은 나를 엄청나게 성장시켜 주거든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걱정과 염려, 상실, 슬픔을 겪죠. 이런 일을 겪을 때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슬픔의 감정은 작아지고 사라진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1996년 로이스 톰킨 박사가 발표한 모델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슬픔의 크기는 시간이 흘러도 그대로인데 슬픔이 작아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 자신이 성장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서 학습의 관점에서 보면요. 바로 독학을 통해 이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살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공부는요. 뭐 난이도가 쉬워지거나 그 양이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더 많아집니다. 그런데 자신이 주체가 돼서 그 치열한 독학의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지적인 그릇, 인격의 그릇이 커지고 성장해 나아가는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 살면서 우리가 하는 이 공부라는 건요. 그 슬픔을 극복하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때까지 내 스스로의 그릇을 키워가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저자의 마지막 말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새는 하루 종일 자신이 몇 번의 날갯짓을 하는지 세고 있을까? 모를 일이다. 새가 하루 동안 날갯짓을 하는 게 수천 번일지 수만 번일지 갑자기 궁금해진다. 우리는 투입 대비 결과를 따지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새는 투입량을 따지지 않는 것 같다. 목적지가 분명하다면, 그리고 가야 한다면 날갯짓을 몇 번을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새의 셀 수 없는 날갯짓 중에 낭비는 없다. 네, 오늘은 뭔가 성장하고 배우고 싶다. 남들이 보기에 진짜 허접하고 별거 아닌 거라도 일단 뭔가를 해보고 싶다는 어떤 욕망, 여러분 속에 이게 있으시다면요, 반드시 들어주세요. 정말 구체적으로 이 성장하고 배운다는 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대로 말씀드릴 거니까요. 반대로요, 만약에 지금보다 내가 더 나아지겠다, 배워서 뭔가를 해보겠다는 그 어떤 동기도 없는 분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 될 겁니다. 바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함께 할 책 울트라 러닝의 저자 스콧 영은요, MIT에 입학하지 않고도 1년 만에 MIT 컴퓨터학과 4년 과정을 독파한 정말 미친 사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인물이죠. 이 사람이 머리가 워낙 좋다 이러면 애초에 제가 관심조차 갖지 않았을 겁니다. 저자에게 있어서 뭔가를 배운다는 건요, 지능이 아니라 전략이었습니다. 자, 여기 전 세계를 막 떠돌아다니면서 3개월 만에 한 가지 언어를 끝내버리는 미친 사람이 한 명 또 나오는데요. 저자 스콧 영이 이 사람을 보면서 정말 엄청나게 질투를 하고 상대적 박탈감도 느끼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 당시 저자가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바로 여기 우리나라에 몇 달 동안 머물고 있었어요. 한국어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가장 최적의 환경이었죠.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 한국말로 아주 간단한 대화도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기는 그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난 3달 만에 한 가지 언어를 독파한다 라는 선언을 공개적으로 딱 해버리니까 저자 입장에서는 저게 말이 되나 의심이 안 들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곧바로 이메일을 보내고 얼마 지나서 그 사람을 실제로 만나는데요. 그 사람은 아일랜드 국적의 루이스였습니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루이스라는 사람은 자신의 방식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냥 저는 다짜고짜 첫날부터 사람들에게 말을 거는 것부터 시작해요. 공식적인 교육?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이제 단어를 외우는데 시각적 연상 기호를 활용하는데요. 저자의 뒤통수를 강하게 내리친 건 이런 방법들이 아니었습니다. 저자가 진짜 놀란 부분은요, 이런 방법들을 적용할 때 보여지는 루이스의 엄청난 대범함인 거죠. 사실 사람들은 정확히 이 루이스하고 반대로 하거든요. 잘못 말할까봐 긴장하고 얼마 없는 빈약한 어휘력 들킬까봐 두렵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자 눈 앞에 있는 이 사람은 완전히 말도 안 통하는 상대랑 첫 대화를 어떻게 시작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물어요. 아니, 도대체 대화가 되나요? 루이스는 대답합니다. 몽골에 갔을 때였는데요. 그냥 기차 안에서 저한테 말 거는 사람 말을 그대로 따라해버렸거든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상대방 표정이 풀어지면서 제 앞에 있는 모자며 물병 같은 단어들을 먼저 손수 알려주고 여행에 필요한 문장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까지 다 가르쳐준 다음 떠나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그때 제가 한 거라고는 그 사람 말을 그냥 그대로 어설프게 따라한 것밖에 없어요. 이런 접근 방식이 그에게 엄청난 보상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는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포르투갈어, 영어 등에 능숙했고 최근 3개월은 체코에서 머물며 이제 체코어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고요. 아마도 루이스의 밝은 표정, 열린 자세, 이게 상대방의 마음을 열게 하는 것도 분명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물론 저도 굉장히 놀라긴 했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그냥 놀라고만 있으면 안 돼요. 왜? 할 수 있으니까요.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저자 스콧 영은 루이스와의 만남을 기점으로 이 배운다는 것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봅니다. 그리고는 루이스 같은 이런 사례가 사실 드물지 않다는 사실 또한 알아내요. 무엇보다요, 수년간 연구를 하면서 이렇게 공격적인 독학이 믿기 힘든 결과를 내는 건 딱히 언어에만 국한된 것도 아니란 걸 알아냈고요. 저자는 이런 사례를 총망라해서 최종적으로 6단계의 학습법을 딱 정립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울트라 러닝이고요. 이 울트라 러닝은 효율,
그러니까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워서 무슨 수를 써서든 결국 원하는 결과를 내는 것, 이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이 방법을 자기 인생에 적용시킨 저자는 정확히 5년 뒤 4개국 여행을 통해 4개 국어를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언제나 동경했지만 나는 저기 갈 수 없다며 그저 넘사벽, 다른 세상으로만 생각했던 MIT의 컴퓨터과학 4년 과정을 1년 만에 독파하고 심지어 시험까지 합격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원하는 직업으로 옮겨가는데 혹은 직업이 아니라도 뭔가 원하는 걸 실현하는데 벽을 느낍니다. 그렇죠? 그런데 엄두가 안 나더라도 지금보다 훨씬 큰 규모의 자산을 만들고자 한다거나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고 싶다거나 시험을 앞두고 있다거나 이런 상황에서 뭔가를 배우고자 하는 욕구가 절실한 사람들에게만 작동하고 통하는 세계 탑 0.1%가 이 지식이라는 걸 얻는 방법을 엄청나게 쉽게 풀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방법을 한번 새겨두시고요. 그 다음 행동이라는 걸 딱 해보십시오. 그리고 3개월 뒤, 6개월 뒤 인생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댓글도 좋고 어떤 방식으로든 저에게 알려주세요. 자, 그럼 시작은 어떻게 할까요? 일단 3가지 방법 중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첫 번째 방식은요, 투잡으로 울트라 러닝을 시도하는 겁니다. 사실 3개월 여행하며 언어 마스터하기, 6개월간 그것만 배우기, 말이 좋아 이런 걸 할 수 있죠. 사실 우리는 거의 대부분 매일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울트라 러닝을 시도할 때는 사실 막 어마어마한 스케줄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딱 필요한 건요, 극단적으로 효율성을 우선시하는 태도예요. 사실 우리가 매일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건 맞죠. 이건 팩트입니다. 그런데 하루 24시간을 솔직히 돌아보세요. 하루 중에 몇 시간을 진심으로 의미 없이 그냥 보내고 계신가요? 생각보다 우리는 하루 동안 꼭 필요한 일, 중요한 일만 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시간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 같은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들에 써버립니다. 결국 하고자 하는 그것에 포커스를 얼마나 제대로 딱 맞춰서 얼마나 높은 강도로 밀어붙일 수 있는가, 그리고 이걸 스스로 해내는 자발성, 이렇게 2가지면 됩니다. 무엇보다 장기 기억을 요하는 목표 같은 경우에는요, 3개월, 6개월 막 타이트한 일정보다는 차라리 일정이 좀 길게 늘어지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고 하니까요. 울트라 러닝이라는 단어가 주는 굉장히 강한 이 느낌 때문에 뭔가 단기간에 성과 못 내면 안 될 것 같고 그렇게 느끼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2번째 방식은요, 지금 마침 쉬게 되신 분들, 혹은 쉬려고 생각 중이신 분들, 혹은 강제로 쉼을 당하신 분들에게 다 해당됩니다. 배움을 위한 일종의 안식년, 저의 단어로 표현하자면 셀프 고립을 갖는 거죠. 그 다음 3번째 방법은요, 이 울트라 러닝, 그리고 여러분이라는 사람의 거의 대부분의 시간과 에너지, 이 2개를 일치시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배우고자 하는 바를 실제로 배울 수 있는 곳으로의 이직. 그런데 이것도 말은 쉽죠. 사실 아예 다른 분야로 이직을 한다는 건요,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돈 안 받고 일하겠다고 해도 쉽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이 있는데요, 오늘 영상 뒷부분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던 방식들 중에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 게 좋을지 감이 딱 왔다면요, 이제 본격적으로 울트라 러닝의 6단계 중에서 사실상 가장 중요한 3개의 단계만 뽑아서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속으로 왜? 라고 질문을 하루에 몇 번씩만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마치 거대한 거인 어깨에 딱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거기서 지금 내가 도대체 뭘 하는지, 속된 말로 무슨 짓거리를 하면서 하루를 보내고 있는지 멀리서 보면서 관찰하고 평가해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하고 뭘 배우는 거랑요, 이거 안 하고 뭘 배우는 건 나중에 진짜 결과값이 천지 차이니까요. 그래서 이때 정확히 이 질문이 필요한데요, 오늘의 여러분에게 3가지 질문을 할 겁니다. 왜? 무엇을? 어떻게? 첫 번째, 왜라는 질문을 한번 볼까요? 원래 나 자신을 스스로 관찰하려면요, 왜라는 질문은 그냥 기본이에요. 무조건 필요합니다. 내가 이걸 왜 배우려고 하지? 왜? 일단 이거에 대한 생각부터 해야 한다는 거죠.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그걸 배우기로 선택한 이유는 크게 2가지일 겁니다. 첫 번째, 커리어적인 성장을 위해, 아니면 그냥 배우고 싶어서. 자신만의 목적이 있어서 배우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여기서 좀 더 들어가 볼까요? 직업적으로 성장하고 싶은 분들은 그 목적을 더 세분화해서 이직, 승진,
자격 취득, 해외 파견, 그것도 아니면 프리랜서 일을 하면서 더 좋은 프로젝트를 맡고 싶다거나 이런 소위 진짜 이유들이 튀어나올 겁니다. 이걸 딱 찾아야 해요, 여러분. 그냥 배우고 싶다던 분들도 그 목적을 이렇게 더 파고 들어가면 그냥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정말 좋아하는 여행을 할 때 긴장하거나 당황하지 않고 영어를 원어민처럼 하길 원한다거나 혹은 어떤 모임을 유지하기 위해, 그것도 아니라면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 이렇게 자기만의 진짜 목적이 사실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냥이라고 하면 오래 할 수도 없고요, 계속할 수도 없어요. 이게 분명해야 지속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자기 경력과 비전에 유독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대학원 다니는 직장인들 정말 많잖아요. 그렇게 주경야도 가혹한 스케줄에 시달리고 심지어 학자금까지 내고 다니는데 막상 그 자격, 그러니까 학위죠, 그걸 따고도 더 나은 커리어적인 기회, 아니면 내가 성장했다고 느끼는 어떤 퍼포먼스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엄청나게 많이들 느낍니다. 이건 도대체 왜 그럴까요? 방금 전까지 말씀드렸던 왜? 라는 질문을 처음 시작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지 않아서 그래요. 지금 제가 예시를 대학원 학위로 들었지만요, 사실 이건 인생의 거의 대부분의 영역에 해당합니다. 이걸 배우기 위해 내 시간, 내 에너지 다 투입하면 내가 원하는 결과 얻을 수 있나? 이걸 자문해 보셔야 해요. 만약에 이게 좀 어렵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이 얻으려는 걸 이미 얻어낸 사람과 대화해 보는 게 제일 좋죠. 여러분, 우리가요, 일반적으로 따라하려는 그 학습 계획들은 대부분 커리큘럼을 따라가거든요. 그 커리큘럼을 설계한 설계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에 바탕을 둔단 말이죠.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이 커리큘럼이 내 실제 목적을 끌어내 줄 수 있냐 없냐, 이건 생각을 잘 안 해요. 만약 대답이 아니다, 내가 원하는 그 목적, 이 커리큘럼이 도와줄 수 없다라면요, 결국 별로 안 중요한 거 배우는데 여러분 시간, 에너지 다 버리는 겁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정작 여러분한테 진짜 중요한 것들을 가장 적게 하면서 산다는 거죠. 정확히 이 부분 때문에 목표 안 이루어지는 거고요. 축구 연습을 열심히 하면서 왜 내 수영 실력이 안 늘지라고 생각하는 거랑 똑같아요. 일단 이 왜? 라는 질문을 스스로 한 번이라도 하고 딱 5분, 10분이라도 종이에 끄적이면서 생각만 해봐도 이렇게 되는 상황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두 번째 질문인데요. 무엇을입니다. 무엇을 획득해야 하는가? 자, 여기선 진짜로 종이 한 장 꺼내서 적어보세요. 시간이 별로 들지도 않아요. 여러분이 배우고자 하는 대상이 수학, 물리학처럼 어떤 개념을 획득해야 하는 건지, 혹은 사실이나 정보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들이라 단순 암기만 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자전거 타기와 같이 무조건 어떤 과정이나 절차를 거쳐야만 하는 건지, 이걸 구분해서 써보는 겁니다. 개념, 사실 정보, 절차. 네, 여러분, 물론 이게 딱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케이스도 많아요. 예를 들면 외국어 공부가 가장 대표적일 텐데요. 외국어는 그 원리를 이해해야 하는 문법은 개념이죠. 암기를 해야만 하는 단어는 사실 정보고요. 발음 연습의 경우는 절차를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명확하게 딱딱 나뉜다, 나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작업이 필요한 진짜 이유는요, 여러분이 배우고 싶은 그 하나의 대상 안에서도 여러분한테 진짜 필요한 거, 보통 둘 중 하나죠. 내가 잘하는 걸 더 잘하기 위함이거나 내가 부족한 이 부분 보완하기 위해서거나, 이렇게 둘 중 하나일 겁니다. 결국 여러분이 무엇에 중점을 두고 배우고 싶은지를 알게 해준다는 거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울트라 러닝, 이게 극강의 효율을 추구하는 방법이라고 제가 앞서 언급했었는데요. 그러니까 도대체 내가 배우고자 하는 게 정확히 뭔지, 어떤 부분인지, 내가 여기서 뭘 더 파헤쳐야 하는지, 뭘 극복해야 하는지, 극복하기 위해 가장 적절한 자원이 뭔지, 이걸 알게 해주는 게 바로 이 작업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만약 출근길, 퇴근길에 듣고 계시거나 혹은 다른 일 하면서 틀어놓고 귀로만 듣고 계시다면요, 오늘은 이 부분을 꼭 기억해 두셨다가요, 시간 될 때 소파나 식탁, 책상, 뭐 어디든 좋습니다. 편하게 앉아서 적을 수 있을 때, 그때 한 번 더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 어떻게입니다. 어떻게 배울 것인가? 사실 이 부분이 정말 가장 중요한데요. 이 부분에서 진짜 이 울트라 러닝에 관한 저자의 엄청나게 깊은 인사이트가 나오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배울까?
저자의 해법은 직접 하기입니다. 갑자기 되게 진부한 것 같으시죠? 직접 하라니. 아니, 그런 말은 나도 하겠다 라는 생각도 드실 거고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보석 같은 저자의 인사이트를 한번 들어보시죠. 여기 인도에서 태어나 건축가의 꿈을 안고 캐나다로 이주한 자이스라는 청년이 있다. 4년간 피 터지는 혈투 끝에 학위로 무장한 그는 대공황 이후 최악의 구직 시장에 뛰어든다. 경기가 무너지고 몇 년 안 되는 시점이라 회사들은 경력 있는 건축가들조차 해고하고 있었다. 당연하게도 졸업 후 곧바로 직장을 구하지 못한 이들에게는 더더욱 기회가 없었다. 정말 숨막히게도 그의 졸업 동기 누구도 건축 분야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했다. 대부분은 포기하고 건축이 아닌 다른 일을 구했으며 공부를 더 하러 학교로 돌아가거나 경제적 폭풍이 잠잠해질 때를 기다리며 부모님 댁으로 간 이들도 많았다. 자이스도 2명의 룸메이트와 쓰던 투룸 집을 원룸으로 옮기며 이력서를 수백 통 보냈건만 답신은 하나도 오지 않았다. 그는 회사 사무실에 직접 찾아가 인사 담당자와 이야기를 나누겠다는 다소 공격적인 전략까지 취한다. 그러나 초대받지 않은 사무실 수십 곳을 방문하고도 몇 주가 지났건만 여전히 채용 소식은 전무했다. 심지어 단 한 통의 면접 권유도 받지 못한 것이다. 문득 자이스는 자신이 이렇게 분투하고 있는 이유가 경기 침체 말고 다른 데 있는 건 아닐까 미심쩍은 생각이 들었다. 한 조각 한 조각씩 피드백을 받으면서 그동안 지원했던 회사들에 대해 정보를 모아보자 자신이 썩 유용한 직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는 학교에서 건축을 전공했건만 들었던 과정들은 대부분 디자인이나 이론적인 과목이었다. 물론 그는 학교를 다니며 크리에이티브한 프로젝트들도 여러 건 수행했는데 그것들은 현장의 건축 법규, 건축 비용, 까다로운 건축 설계 프로그램이 존재하는 현실과 매우 동떨어지는 것이었다. 아무튼 이 포트폴리오는 건축가들이 일할 때 사용하는 세세한 기술적인 서류들과 비슷한 구석이 하나도 없었다. 아마도 회사들의 생각은 이랬을 것이다. 이 친구를 고용하면 오랜 기간 연수시키면서 가르쳐야 돼. 현장에 당장 투입이 안 된다고. 자이스는 계획을 세워야 했다. 더 많은 이력서를 돌리고 더 많은 사무실을 무턱대고 찾는 건 의미가 없었다. 회사가 원하는 기술들을 자신이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했다. 그가 일을 맡기기에 부담스럽지 않은 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인재이며 쓸모있는 팀원임을 출근 첫날부터 보여줘야 했다. 그는 고심 끝에 건축 설계도로 많이 쓰이는 대형 종이를 출력하는 출력소에 아르바이트 자리를 얻는다. 적은 급여에 기술도 거의 필요 없는 출력소 일은 고용도 쉬웠다. 하지만 그 일은 그의 최종 목표가 아님은 분명했다. 다만 그가 새 포트폴리오를 준비하는 동안 먹고 살게 해주기엔 충분했다. 그는 그곳에서 건축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설계 도면을 매일 볼 수 있었다. 그는 그림들이 어떻게 합쳐지는지 세부적인 사항들을 끊임없이 흡수했다. 자이스가 이제 보는 눈이라는 게 좀 생기자 자신이 지원했던 회사들이 쓰는 소프트웨어 레빗이라는 디자인 툴을 만져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 프로그램을 완벽히 익히면 원하는 자리를 얻을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는 그렇게 밤마다 온라인 강좌를 듣고 혼자서 소프트웨어를 익혔다. 마침내 그는 건축 설계도에 대한 지식과 레빗이라는 프로그램 이 두 개로 완전히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만들었다. 대학에서 진행했던 소위 구색만 갖춘 다양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한 가지 건축물을 디자인하는 데 초점을 맞췄으며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어떻게 타개할지까지 아주 세세하고 구체적으로 적어 넣었다. 옥상에 뜰이 있고 현대적인 아름다움을 갖춘 주거용 건물을 상상해서 현실에 구현하려면 정확히 어떤 것들이 갖춰져야 하는가. 그는 이 포트폴리오를 짜면서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기술이 더욱 좋아짐을 느꼈고 설계도를 보며 익힌 것 이상의 새로운 기술과 발상을 습득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손에 들고 자이스는 다시 한번 구직 시장으로 나섰다. 평소 자신이 꼭 가고 싶던 회사 딱 2곳만 방문했고 놀랍게도 2곳 모두 즉시 그에게 일자리를 제안했다. 상대적으로 낮은 몸값의 신입인데 현장에 바로 투입될 것들을 갖췄다니 누가 마다하겠는가. 네, 자이스의 이야기는 저자가 말한 직접 하기 이걸 정통으로 보여준 사례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술을 흡수해서 별로 인상적이지 않은 포트폴리오를 극적으로 바꿔서 졸업생 무리를 뚫고 나와버렸죠. 독학에도 사실 엄청나게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대부분 이 직접 하기 방법은 잘 안 해요. 그래서 자신의 경력과 성과를 담은 뭘 할 수 있다를 담은 포트폴리오가 별로 없습니다. 저자는 말해요. 우리는 어떤 언어를 실제로 말하고 싶어서 언어 공부를 하건만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과 실제로 대화하기보다는 재미있는 어플이나 책으로만 배우려고 한다. 왜? 그 편이 훨씬 쉽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능숙하게 하고 싶지만 실제로 프레젠테이션을 해보는 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책을 산다. 이 모든 상황들의 문제는 똑같다. 원하는 뭔가를 직접 배우는 일은 불편하고 지루하고 좌절감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책, 강좌, 어플로 만족한다. 그것이 우리의 실력을 키워주길 바라면서. 그리고 이런 식의 간접 학습은 대체로 알록달록하고 재밌으며 잘 배워나가고 있다는 느낌도 준다. 하지만 나는 이 잘 배우고 있다는 느낌이 대부분 착각이라고 생각한다. 왜? 우리가 흔히 선택하는 간접학습은 실제와는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외국어를 쓸 때 우리는 먼저 모국어로 말하려는 문장을 생각한 후 이를 외국어로 번역한다. 그리고 머릿속을 다 뒤져가며 단어들을 찾아보는데 이럴 땐 그냥 시작 지점에서 말을 먼저 해보는 게 훨씬 낫다. 내가 MIT 과정을 독학했을 때 이 수업들에서 합격하려면 녹화된 강의만 볼 게 아니라 실제로 문제를 풀어봐야 한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았다. 그런데 아직도 사람들은 강의 동영상 재생 속도에 대해 불평은 하면서 풀어야 할 문제가 구비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도 불평하지 않는다. 문제를 직접 푸는 게 사실은 훨씬 더 많은 걸 배우게 만든다. 단, 배운다는 느낌만 없을 뿐. 언어도 마찬가지다. 말하기가 목적이라면 줌으로 상대와 직접 말하면서 차라리 막힐 때마다 휴대전화 번역기나 사전 앱을 이용해 그대로 따라 읽는 게 더 도움이 된다. 다만 한 번 더 강조하면 배운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지 않는다는 게 흠이다. 만약 영어로 발표를 잘하는 게 목표라면 영어로 발표를 해라. 그리고 피드백을 받아라. 발표를 잘하는 책과 강의를 참고할 수는 있어도 거기에 매몰되지는 말라는 것이다. 네, 여러분. 사실 인생의 성공을 결정짓는다는 요소들 중에서 학습 전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맥락에서 뭔가를 배우고 그걸 이제 완전히 다른 상황이나 현실에서 사용할 때 일어나는 게 학습 전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직접 하기가 배운 것들을 소위 써먹을 수 있는 학습 전이가 일어나게 해주는 겁니다. 외국어를 실컷 배워놓고 못 써먹는 이유는 학습 전이가 일어나지 않은 거죠. 상황을 모방해서 학습하는 이 직접 하기는요. 어쨌든 강의를 보거나 어플로 배우는 것보다 강도도 높고 불편합니다. 직접 하는 건 늘 어려워요. 그냥 앉아서 배우는 게 좌절도 없고 성취감도 들면서 편하고요. 여기서 저자의 팩폭을 한 번 더 들어보시죠. 당신 스스로 세운 비전, 계획이 중요하다. 이런 상황에선 오히려 도전을 자꾸 요하는 상황들이 오히려 고통스럽지 않다. 당신 인생에 펼쳐진 과제들은 완수해야 하는 진부한 잡일이기보다는 생생하고 흥미로운 것들이어야 한다. 그렇게 사람은 난생 처음 제대로 노력하면 원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가능성이 무궁무진해진다. 그렇게 마음이 새로운 배움을 향해 열리는 것이다. 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경제학자 타일러 코헨은 평균의 시대는 끝났다고 말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더더욱 자동화, 아웃소싱 같은 레버리지로 인해서 소수의 상위 성과자들이 나머지 대다수의 사람들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다는 게 코헨의 주장인데요. 저자는 이를 자아 개념의 확장으로 봤습니다. 자아 개념이 확장된 사람들이 점차 독식하는 세계가 될 거라는 거죠. 저자는 말합니다. 울트라 러닝의 가장 큰 이점은 배운 것 이상의 것들을 습득한다는 것이다. 어려운 주제, 새로운 뭔가를 배우기 위해 행동하는 것은 당신의 자아 개념을 확장시킨다. 즉, 전에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이제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는 것이다. 해본 사람만 안다. 잠재력이 확장됨을 느끼는 것. 이걸 해냈는데 다른 걸 못할 이유가 뭐가 있으랴. 당신이 뭔가를 배운다는 건
이전에 못 보던 것들을 보게 하고 존재하는지조차 몰랐던 당신 안의 가능성들을 인식하게 만든다. 무엇이 가능한지 자신의 그릇을 확장하는 일.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은가? 여러분, 당연히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안전지대 바깥으로 손을 뻗고 몸을 뻗어보세요. 여러분이 달성할 수 있는 걸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라는 사람이 오늘 하는 이 일이 충분히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이라고 여기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보통 우리가 의사결정을 어려워하는 건 이것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세상이 쉬워진다. 복잡할수록 기다리고 머리가 시끄러울수록 고요해져라. 흔히 일을 잘하는 사람을 일머리가 좋다고 합니다. 당연하게도 일머리가 좋으면 일을 잘하죠. 그리고 일을 빨리 합니다. 회사에서든 회사 밖에서든 바로 이 일머리가 좋은 사람을 선호하고요. 그런데 일을 빨리 잘하는 생산성이 높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오늘은 국내 글쓰기 전문가로서 하버드대에서 개발한 비판적 사고 과정에 대해 깊게 연구해온 송숙희 작가의 150년 하버드 사고력 수업으로 3단계 사고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앞선 질문에 대한 답을 해보자. 생산성이 높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활동하고 있는 초시 우시오 선생이 여러 동료들과 후배들을 관찰하고 결론을 내렸다. 손으로 일하는 사람과 머리로 일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 그가 파악한 바 인류는 머리로 일한다. 일을 못하는 삼류는 손으로 일한다. 손으로 일한다는 건 무엇인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단 작업을 시작해서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그 과정에서 시간과 에너지를 적잖게 낭비하며 성과도 미흡한 것을 말한다. 반면 인류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 머리에서 먼저 가설을 세운다. 소위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는 일을 먼저 해본다. 그 다음 우선순위를 매긴다. 이런 차이가 인류와 삼류를 구분하고 이런 차이가 한 조직 내에서도 성과 차이를 하늘과 땅만큼 벌어지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 손부터 쓰지 말고 머리를 써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다. 그렇다고 머리를 쓰는 사람의 실행력이 좀 뒤처지나? 그것도 아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은 일을 빨리 잘 해내는 자기만의 일하는 순서가 있다. 이런 사람은 어떠한 과제를 만났을 때 머리에서 이런 루트로 일해야 한다는 사고체계를 이미 갖춘 채로 작업에 착수한다. 전략적 사고란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가장 중요한 일에 먼저 집중하여 수행함으로써 성과를 내는 사고의 방법론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전략적 사고라는 건 의도에 맞는 일에 초집중해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드는 생각 과정인데 이게 바로 비판적 사고인 것이다. 여기서 비판적 사고는 억울하다. 비판적이란 단어가 잘못 이해되기 때문이다. 비판한다는 것은 사실 따지고 든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나누다, 분리하다. 어원적으로는 판단과 식별의 뜻이며 비판이 대상이 되는 것과 자신을 분리해 객관화한 후 그 대상을 살펴 의견을 내는 과정이 바로 영어 단어 크리틱이다. 그러니 당신은 모든 과제를 수행할 때 그것과 자신을 분리해 정보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타당성을 평가해서 합리적인 결론에 도출하는 복잡한 정신적 과정, 비판적 사고를 길러야 하는 것이다. 자, 그럼 이제 내 머리로 내 생각 만들기를 해내는 과정을 파헤쳐보자. 앞선 일머리로도 표현되는 생각을 잘 하려면 사실 생각부터 할 줄 알아야 한다. 아는 건 많은데 내 생각이 없는 상태면 점점 더 생각이 돈이 되는 시대로 변해가는 과정에서 사고력에 발목이 잡힐 것이다. 하버드에서 만든 사고법을 토대로 한 3찰 포맷 사고법이 필요하다. 하버드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3번 생각할 것을 요구한다. 어떻게? 1. 관찰, 주의 깊게 살피기. 2. 성찰, 사려 깊게 생각하기. 3. 통찰, 새로운 발견하기. 그리하여 하버드 입학생들은 교내 기관에서 이 비판적 사고를 기르기 위한 글쓰기 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데 그 결과 학생들은 이런 피드백을 주로 한다고 한다. 내 생각을 잘 표현할 수 있게 됐다. 전공 과목에 비로소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냥 지나치던 것들에서 새로운 걸 발견하는 나를 발견했다. 즉 3찰 포맷 사고법을 연습하면 의도에 맞게 의미 있는 생각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습관을 들일 수 있다. 여타 다양한 아이디어를 만들기에도 탁월하다. 3개월 뒤 생각이 필요한 순간 저절로 내 머리로 이렇게 생각하는 나를 발견할 것이다. 문제 상황을 만나면 비판적 사고 루틴을 통해 3찰 포맷 사고법을 가동한다. 그렇게 해결책을 얻는다. 그리고 이 연습은 종이에 써보는 행위를 통해
더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다. 오늘 하루 나에게 다가온 대상이나 문제를 자세히 들여다보는 1단계인 관찰 단계를 먼저 가져보자. 나와 관계없는 것들로 키워드를 잡아도 좋지만 이 글쓰기 훈련에 재미를 붙이고 습관을 들이기 위해 가장 처음은 나를 괴롭히거나 혹은 내 마음을 이리저리 흔들리게 만드는 것들로 키워드를 잡아 그것을 관찰해보는 것이 가장 좋다. 그것을 매우 주의 깊게 관찰해보라. 나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그동안 스치듯 대충 보고 말았다면 결코 발견하지 못했을 주변에 어떠한 단서들이 있는지, 그 문제가, 그 대상이 어떻게 나에게 왔는지, 어떤 원인이 있었고 어떤 느낌을 들게 하고 어떤 행동을 떠올리게 하는지, 과거에 비슷한 일이 어떤 게 있는지 주의 깊게 살피기 위한 머릿속 전등을 탁 켜고 다각도로 그 문제나 대상을 살피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들을 글로 써보라. 생각을 눈에 보이게 하는 것이다. 글쓰기가 사고력을 키우는 가장 유용한 방법인 이유는 머리에 든 애매모호한 것들을 끄집어내 대상화하기 때문이다. 사고의 가시화. 그러므로 글로써 생각만 잘 표현할 수 있어도 사람은 상황을 더 날카롭게 가다듬고 본질을 파악할 수 있다. 자, 이 1단계에서 헤맬 사람들을 위해 손으로 도대체 뭘 어떻게 쓰면 되는지 구체적으로 방법을 제시한다. 당신이 다루고 싶은 키워드를 정했으면 종이에 써라.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키워드를 정했는가? 이 질문법은 하버드 사고력 프로젝트와 맥킨지 같은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들이 실제로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는 데 도가 트이게 만드는 질문법으로도 유명하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6하 원칙으로 정리한다. 1. 누가, 2. 언제, 어디서, 무엇을, 3. 왜, 4. 어떻게. 누구 때문에 이 키워드를 정했는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기에 이 키워드를 정했는지, 이 키워드가 왜 중요한지, 그리하여 어떻게 이 키워드가 나에게 왔는지 써보는 것이다. 사람은 이유를 찾아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여기서 당신이 얻게 되는 건 사실상 매우 귀중하다. 그 대상과 문제를 다각도로 관찰함으로써 나와 떨어진 객관적인 것들로 보게 되는 것이다. 사람이든 사물이든 상황이든 그것을 나와 떨어진 객관적인 것들로 보게 되면 문제풀이가 수월해진다. 머리가 맑아지고 감정적으로 혼탁해진 상황을 벗어나 당신이 지금 쓴 이 단서들과 키워드들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하는 성찰의 단계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2단계는 성찰, 사려 깊게 생각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선 오르락내리락하는 생각과 느낌을 포착하고 이전의 기억들을 떠올리고 내가 알고 있는 갖가지 지식을 동원해 연결시킬 수도 있다. 여기서는 이제 나를 개입시켜 자유롭게 글을 써보자.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는지, 왜 하는지, 이 키워드를 제대로 이해하는지 아닌지, 내용을 아는지 모르는지, 관찰 단계를 거치며 일어났던 생각, 인식, 느낌, 그야말로 이 키워드와 나의 연결성을 포착해서 분석하는 것이다. 이 성찰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비밀을 알려주겠다. 바로 지금까지 당신이 낸 결론을 한번 뒤집어 보는 것이다. 지금까지 내가 생각한 게 맞을까? 내가 이 생각을 최종 결론으로 내려도 나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것 맞나? 이것과 반대 의견도 생각해 보는 게 맞을까? 더 좋은 답은 없나? 더 많은 걸 아우르는 해결책이 없을까? 여기에 스스로 답을 해보는 것이다. 직접 써보는 방법이면 된다. 그렇게 당신은 3단계 통찰, 완전히 새로운 발견의 단계에 들어설 수 있다. 그간 당신이 마주한 대상, 문제들에 늘 같은 방식으로 A밖에 결론 내지 못했던 사람이라면 오로지 이 과정을 통해서만 B, C, 더 나아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다. 특히나 당신은 지금까지 내가 생각한 게 맞을까? 라고 한번 반문해 보면서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자료 수집에 나설 수도 있다. 그것은 독서일 수도 있고 다른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 정확히 이 방식으로 세계를 쥐고 흔드는 명문 대학들과 명문 컨설팅 펌들은 관찰하기, 생각하기, 궁금해하기, 이 3단계 사고 루틴을 습관처럼 늘 쥐고 산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기 위해 항상 자기가 궁금한 것들을 주제로 던지고 소통의 대부분을 생산적인 것들로 채워 넣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신의 전공, 자신의 업무에 흥미가 생긴다. 그것들을 얼마든지 다른 것들로 연결할 수 있는 사고의 힘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배워두고 알아두는 행위 자체가 자신의 궁금증의 또 다른 해결책이 될 거라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몰입이 되기 때문이다. 이 3단계 과정을 처음엔 글로 써보다가 일상에서 매번 주어지는 과제나 키워드들에 대입해 일상적으로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비판적 사고 습관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되면 이제 세상이 쉬워진다. 어렵게만 여겨지던 과제, 문제, 의사결정 이런 것들이 만만해지는 것이다. 왜 아니겠는가? 보통 우리가 의사결정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불안 때문이다. 내 결정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상황을 그르치면 어떡하지? 와 같은 불안한 감정으로 의사결정을 남들에게 맡기다 보니까 더 이상 내 스스로 사고를 할 필요도 없어진 것이다.
그러다 결국 오늘날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는 생각의 레버리지 시대가 도달했다. 그렇다면 앞으로 부를 가져가는 인물들은 누가 될 것인가? 생각을 대신해주는 그 사람이 당신이 가져가야 할 몫을 챙겨갈 것이다. 애매하고 고통스러운 상태, 즉 불안에서 벗어나 빠르게 종착역에 도달하려는 심리를 인지적 종결 욕구라 부른다. 이렇게 되면 사람은 아무 답이든 내놔야 하거나 혹은 결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린다. 그러다 보면 잘못되거나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수용하고 성급한 판단을 내리기 쉽다. 그러니 당신이 이 3단계 사고력 연습에 착수할 땐 답을 빨리 내리려고 하지 마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생각은 좋아지기 마련이다. 이런 식으로는 좋은 생각이 안 나는데 이건 안 되겠다. 또다시 반쯤 포기한 채 생각하기를 뭉개지 말고 다시금 계속 생각해 나가면 훌륭한 착상을 얻을 수 있다. 원래 숙고란 어려운 문제에는 여러 다른 측면이 있고 각각의 측면은 적어도 어느 정도 고려할 가치가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빠른 판단을 하는 대신에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하고 그것을 찾아야 한다. 복잡할수록 기다리고 머리가 시끄러울수록 고요해져라. 당신의 이런 3단계 숙고 노력은 반드시 당신의 일과 삶의 질을 좌우할 것이다. 우리가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 사이에는 독창성이 모습을 드러내기 위한 최적의 지점이 존재한다. 여기서 핵심은 내 생각이 뻗어나가는 것에 당황하지 않고 그 지점을 파고들기 위해 앞서 말한 관찰하기, 생각하기, 궁금해하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의 첫 번째 의사결정이 당신이 원하던 결과와 맞아떨어지지 않더라도 손으로 직접 써보면서 독창성이 모습을 드러내기 위한 최적의 지점을 갈구하다 보면 당신의 의사결정이 단 한 번이라도 빛을 보게 되는 순간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당신은 머리로 일하는 사람이 된다. 사고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그 결과는 반드시 위대하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